예,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먼저 우리 총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국익 앞세운 지속 가능한 이번에 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7년 만에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칭 일본 전문가로서 이 두 정상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무척 환영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이해교 이벤트가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 글로벌 공급망 재평이라는 국제 질서의 과도기에 한국의 진로를 결정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처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이제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어도 되겠죠? 네, 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이재명 정부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변화한 국제 경제 질서 하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폭과 필요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양국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야당 대표 하실 때 정말 친일몰이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굉장히 그동안 하셨던 발언들을 내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한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앞마당처럼 서로가 교류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걸 사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필요한 지적을 과거에 했었고, 지금은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 한일 간에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움직이는 7명이 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1년 동안에 7명을 다 만났습니다. 우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하고 같이 가서도 제가 만났고 이러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정말 역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한미일 관계는 우리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셨으니까 좌측으로 가지 마시고 우측으로 계속 가시면서 협치하고, 또 우리 야당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도와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이렇게 켜놓고 가겠습니다. 네. 총리님, 내년 첫 본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700조가 좀 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언론에 따르면 이게 예산안 편성에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인데, 사상 처음 700조를 넘어서 730조에 육박할 것으로 합니다. 전임 정부가 2%대 증가율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9% 증가라는 확장 재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재정 시한론이라 부르며 R&D, 인공지능 AI 같은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도 R&D 예산만 35조 3천억 원, 올해보다 19%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씨앗을 뿌리려면 곡간에 곡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곡식이 있어야 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0.9%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가 났고, 아까 안도걸 의원님께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에 56조, 2024년에 30조, 올해도 이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세수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실적은 부진하고 또 세입 경정에 이게 세금이 덜 거치는 것을 반영해서 세입 예산을 다시 정정하는 것만 10조 원을 넘게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빚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과연 투자입니까?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입니까? 아까 말씀 주신 종합적인 그러한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출 구조 조정할 부분을 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에 집중하지도 못할 정도 수준의 재정 정책을 과거와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도 과거와 똑같이 하자는 제안을 주시는 것은 아닐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확장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분별한 현금 살포나 단기적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님, 지금 같은 저성장 저세수 구조에서 730조 원 예산 확대가 정말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정부와 경제팀이 예산과 재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한 재정 시한론이 빚잔치 시한론이 될 것 같게 이렇게 보여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 씨는 뿌리지만 소득은 없고 수확은커녕 이 곳간만 텅 비는 상황으로 전락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선장률 전망을 4.45%로 상향했고, 반면 IMF는 한국 성장률을 0.8%로 하향했습니다. 같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만은 AI 반도체 수출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는데 한국은 10년째 3만 달러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민생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고 외식 물가 품목 39개 중에서 38개 품목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어렵고 외식하기가 두렵다는 것이 지금 제 지역구에 돌아보면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 물론 윤석열 정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전환시킬 수 있는 이거를 이재명 정부의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안점을 두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년 고용률 마찬가지입니다. 냉각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0.7% 하락했고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젊은이들이 한탄합니다. 제가 35년 동안에 교수 총장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 정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윤철 이 부총리님 계시지만은 기재부에서도 정말 대통령이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나간다고 할 때 아니다, 이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서 정말 충실하게 충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공직자의 입장이고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세수 펑크 메우기에서 정부가 올해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서 자금을 얼마 빌렸습니까? 114조 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다시 오릅니다. 진보 정권이 잡으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이 잡으면 아파트 값이 내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 17일 날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실수요자 주택 구입, 이것은 어려워지고 전체 수요는 과잉 공급 현상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것을 대책을 정확하게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은 정석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늘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시겠지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야 돼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호체계 누가 제일 압니까? 국토부에서 제일 압니까? 아닙니다. 택시기사들이 정확하게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좀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국무위원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좋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그 다음에 규제 강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온통 기업에 지금 숨통을 쥐고 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자리를 기업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988,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지금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냐 이거예요. 총리님, 저는 총리님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이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할 때 저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 나는 여야와 협치하겠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었어요. 나를 반대했던 우리 국민, 나를 찬성했던 우리 국민, 다 우리 국민이다. 함께 가겠다. 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과 협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시는지, 기업과 시장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대상이 국민 통합의 대상이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지금 노란봉투법이고 뭐고 다 지금 더 센 상법이 오고 이렇게 다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여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모두가, 보수도 우리 국민이요, 진보도 우리 국민이고, 한국노총도 우리 국민이고, 민노총도 우리 국민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저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통합, 화합, 협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답변해야 되나요? 제 말에 뭐 한번. 네,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저도 김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들을 찾는다든가 또는 초대한다든가 대화한다든가 심지어 새로운 정부를 운영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함께했던 분들도 함께했다든가 하는 노력을 한 것을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업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관세 협상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허심탄회하게 기업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국가 경제와 관련된 전략도 논의하고 지금 현재도 미국에 함께 가 계시고 그 외에 어떠한 과제든지 필요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노동뿐만 아니라 산업계와도 열어놓고 대화를 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총리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친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총리님 생각도 굉장히 지금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 바르게 가야 되고 협치해야 된다. 이거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좋아요. 대기업들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지금 한미 관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동행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면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맞는데 뒤쪽에서는 이런 이 악법 같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나오고 1년만 유예를 좀 해달라 이런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 아니 대통령 저 정책실장이 또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되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님 오셨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발언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업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은행에 지금 야당 할 때하고 여당 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 민주당은 거대 집권당이고 또 정권을 잡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좀 따뜻하게 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럴 때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데 참모진들이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고. 이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 정부는 1차 추경 13조 8천억, 2차 추경 31조 8천억, 45조를 넘게 풀었지만 성장률은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 핵심인 13조 2천억 규모의 민생 소비 쿠폰 효과는 경제 성장률 0.1%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KDI 평가입니다. 총리님, 45조 원을 써서 경제 성장률 0.1%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도부터 강조한 호텔 경제학의 실력입니까? 쿠폰 주도 성장의 성과입니까? 이번 민생소비 쿠폰의 결과를 그 성과를 0.9%에 포함되어 있는 0.1% 성장의 추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소비 심리를 풀어내고 절망적인 어떤 민생의 기대 심리를 살려내는 것, 그 경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새로운 선순환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싶고 1차, 2차 소비 쿠폰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말씀 주신 것 같은 성장률에 과연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건비 자재비 상승, 뭐 중대 재해처벌법 충격, 지방 악성 미분양,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만 반복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추경만 반복하는 일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은 힘들게 미래 세대에 빌린 벽실을 뿌리기 전에 너네 물길은 제대로 뚫었는지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고 이제 내각이 전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아니다 이러면 아닌 거죠. 총리님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도 정말 이 암행어사 역할을 하시면서 민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전국을 한 바퀴 도시면서 기업 또 서민 시장 이런 데 가서 좀 경청을 하고 민주당의 저 캐치프레이즈가 경청을 하시면서 한번 국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경제적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지난 정부 시기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청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